제가 들려드릴 117번째 소설은 김동인의 광염 소나타입니다. 김동인은 감자, 뱃다라기, 발가락이 닮았다, 광화사, 운현궁의 봄 등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평양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동경으로 유학을 갔고 화가가 되려고 준비하다가 문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수 문예 동인지인 창조를 자비로 발간했고요. 이건 한국 문학의 대단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김동인은 많은 작품들을 문예지나 신문에 발표했고 출간도 했어요. 1930년부터 31년까지 1년 동안은 동아일보의 첫 장편 소설인 젊은 그들을 연재했었습니다. 해방을 얼마 앞두고 친일 소설들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동인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랬는지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사업을 하거나 영화 제작 등을 하다가 가산을 다 탕진했고 결국 일찍 생을 마쳤습니다. 감자나 뱃다라기 같은 자연주의적인 소설을 썼고요. 또 탐미주의적인 소설도 썼는데 이 광염 소나타가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후기에 쓴 작품들은 상업적이고 통속적인 경향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러나 일제강점기 민족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가 너무 맹목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그를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광염 소나타는 출간 당시 논란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당시로서는 신선한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예술적 갈증이 보이고요. 당시 현실과 예술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29년에 쓴 작품이니까 시간적 배경은 그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백성수. 백성수는 광염 소나타를 작곡한 유명한 음악가예요. 그의 아버지도 음악가였는데 학생 시절부터 이미 천재적인 재능이 보였어요. 그러나 광포스런 야성적 성향도 갖고 있었죠. 비위가 틀리면 선생을 두들겨 팼고 학교 근처 술집이며 상점 주인들은 그에게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야성적 기질은 음악 속에 풍부히 잠겨 있어서 오히려 그 힘이 그의 예술을 빛나게 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성은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술.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여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서에 구류당하고 나와서는 또 반복이었어요. 술에 취했을 때 피아노에 앉아서 즉흥 연주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음악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귀기가 느껴질 만큼 힘이 있었지만 그걸 악보로 옮겨줄 사람이 없었고 그도 그냥 연주만 할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천재성이 아까워 술을 삼가하라고 조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7, 8년이 지나자 아주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망가짐을 아까워했죠. 그러는 와중에 양갓집 처녀에게 임신을 시켰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백성수입니다. 성수의 어머니는 임신을 하자 친정에서 쫓겨났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동안 무척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교양 있고 어진 사람이었고 품팔이를 하면서도 아들을 곱게 길렀어요. 어머니가 피아노를 칠 줄 알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어도 오르간을 하나 사서 집에 들였고 성수가 잠들 때는 슈베르트의 자장가를 연주해 주었어요. 아침에 깰 때도 경쾌한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오르간을 장난으로 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근근히 돈을 모아서 그가 6살 되었을 때 피아노를 한 대 사 들여놓았어요. 아침의 새소리, 바람에 버석거리는 포플러 잎사귀의 소리,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목소리,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 이런 모든 소리들이 성수에게는 신비롭고 다정한 소리였고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소리를 생각하며 건반을 두드렸어요. 소학교와 중학교를 마치면서 정식 음악교육을 받지는 못하고 집에서 혼자 피아노를 쳤지만 점점 음악에 대한 열정은 가슴에 터질 듯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의 직공이 되었습니다. 직공으로 일하면서도 어진 어머니 교육 아래서 성장한 그는 온순하고 선량한 청년이 되어갔어요. 공장 일을 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욕망은 줄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지날 때 유성기에서 음악이 나오면 멈추어서 들었고 일요일 예배당에서 찬양대의 노래를 들으면 젊은 가슴은 진정할 수 없이 뛰었어요. 집에서도 피아노 앞을 떠나지 않고 무언가를 연주했습니다. 때때로 비상한 감흥으로 오선지에 악보를 그리기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터질 듯한 음악의 열정이 막상 악보로 그려놓으면 아무 긴장도 없는 싱거운 음악이 되어버리곤 했어요. 그건 그 자신조차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그가 기회가 되면 음악 교육을 받으려고 공장에 다니며 모았던 돈은 다 어머니 치료비와 약값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병은 차도가 보이질 않았고 회복될 가망이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어머니가 혼수상태에 빠진 날 성수는 의사를 부르러 달려나왔고 담배가게 앞을 지나다가 담배 상자 위에 50전짜리 은전이 놓여있는 걸 보았어요. 의사를 데려오려면 당장 돈이 필요했고 그는 앞뒤 살필 겨를 없이 그 돈을 들고 뛰었어요. 그러나 결국 잡혀서 경찰서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집에 아픈 어머니가 홀로 있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재판소로 감옥으로 6달 동안 끌려다니다가 나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때도 물 한 잔 떠넣어줄 사람이 없는 채로 누워있다가 아들을 찾겠다고 길에까지 기어 나와서 죽었던 거였어요. 공동묘지에 가보았지만 분묘조차 찾을 수가 없었죠. 그는 분노와 슬픔에 쌓였어요. 밤이 되었고 그때 그 담배가게 앞까지 왔습니다. 이 집 주인이 조금의 인정만 있었어도 불쌍한 어머니가 길에서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을 지금 분묘조차 할 수 없어 어머니에게 꽃 한 송이도 놓아줄 수 없는 불효. 그게 다 이 집 때문이라고 생각하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집 앞에 있던 볏집에 불을 놓았고 그 불이 담배가게 집으로 올라가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을 치는데 머릿속에는 통쾌하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길로 몸을 숨기기 위해 예배당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그 예배당에는 K가 있었어요. K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음악 비평가예요. 백성수의 아버지와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창이기도 했죠. K는 조용한 밤에 몇 시간씩 예배당에 와서 명상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예배당은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조용하고 외딴 곳이었고 그날도 거기와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가 지났을 때 언덕 아래 어떤 집에 불이 났는지 멀리서도 불이 보였고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젊은이 하나가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피아노 앞으로가 앉아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젊은이가 백성수였어요. K는 무척 흥미로웠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성수의 숨소리가 차차 거칠어지더니 알레그로의 C단조 음악이 연주되었어요. 그건 음악이라기엔 너무 힘있고 기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음악이 아니라고 하기엔 괴로움과 무거운 감정이 너무도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밤의 종소리와도 같은 맹수의 부르짖음 같은 소름 끼치게 하는 무서운 감정이 폭발하듯이 음악에서 터져나왔어요. 그 아래 감추어져 있는 침통한 주림과 아픔, 순박하면서 아무 기교도 없는 그 음악. K는 음악가의 본능으로 갖고 있던 오선지에 되는 대로 들리는 대로 악보를 그렸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K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이 음악, 대담하다면 대담하고 무식하다면 무식할 수도 있는 너무도 자유분방한 피아노 소나타. K 뇌리에 문득 30년 전에 죽은 음악 천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들은 음악에 전통적 기법만 포함된다면 바로 그 죽은 천재의 음악 같은 귀기와 힘이 느껴졌어요. 그는 성수에게 다가갔고 연주를 마친 성수는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유명한 음악 평론가인 K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K는 성수를 보자마자 오래전에 죽은 음악 천재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탄식하듯이 그 애비의 아들이라고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어요. 그날 밤 그는 성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작곡법에 어긋난다 해도 그 힘과 열정이 가득한 소나타를 놓치기가 아까워 한 번 더 연주를 부탁했지만 성수는 아까처럼 치지 못했어요. 잘 안 된다고 부끄러운 듯 미안해했습니다. 아까 그리다만 악보를 보여주자 그걸 들여다보고 있던 성수는 갑자기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좀 전의 온순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미친 사람과 같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광포스런 C샵 다늠계의 소나타. K는 무섭도록 참담한 주림과 빈곤, 광포스런 야성의 음악을 들으며 무섭다 못해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작곡된 음악이 광념 소나타였습니다.
어머니를 죽게 한 원수의 집 앞에서 돌발적으로 불을 지르고 작곡한 그 음악. 성수는 이후 K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K는 성수를 위해 방을 꾸며주었고 그 방은 성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그 방에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K에게 체계적인 작곡 훈련을 시켜달라고 했지만 K는 너에게는 그런 교육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성수 같은 사람에게 체계적인 훈련이 들어가면 음악은 기계화되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냥 마음대로 온갖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가슴에서 나오는 대로 작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수는 잘 되지 않았어요. 신세를 지면서 초조함만 쌓여갔고 비상한 열정으로 악보를 그렸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그건 아무 음악도 아니었죠.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산책 도중 볏짚이 쌓여있는 걸 보았고 거기에 저도 모르게 불을 놓았어요. 불길은 하늘을 찌를 듯이 일어났고 그 불길은 세상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을 듯 타올랐습니다. 불을 보고 있다가 성수는 집으로 달려와 한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로 도시에서는 원이 모를 방화가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성수는 곡을 하나씩 작곡했어요. 그 곡들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복되자 어느 시점부터 그의 음악에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성수는 길을 가다가 다리 아래에 발에 채이는 것이 있었고 그건 사람의 시체였어요. 무서워서 달아나려다가 돌아서서 시신 위에 올라앉아 보았죠. 그러다가 시신을 들어 저편으로 던졌고 그렇게 몇 번을 던지자 시신은 참혹하게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같은 광기가 되살아났어요. 그 길로 집으로 달려와 피아노 앞에 앉아 곡을 하나 작곡했습니다. 이후로 성수는 무덤에서 시신을 파내 시체를 꺼내놓고 들여다보다가 작곡을 했고 그것도 시들해지자 직접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죽일 때마다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이후로 그가 작곡한 음악들은 한 사람씩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었죠. 성수는 결국 체포되었고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의 중범죄자가 되었습니다. K의 주도로 예술가협회에서는 별 수단을 다 써서 정부에 탄원하고 재판소에 탄원해서 결국 정신병자라는 진단 아래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K는 성수의 일을 그와 친하게 지내는 사회활동을 하는 모 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면 훌륭한 음악이 탄생하곤 했는데 이럴 경우 범죄를 밉게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범죄 때문에 생겨난 예술을 보아서라도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듣고 싶어서였죠. 모 씨는 아무리 예술을 위한 행위였다 해도 그건 죄악이고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K는 음악이 점점 연애스러운 달콤함으로 가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음과 음악이 수학 방정식처럼 엄격한 작곡법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무언가가 없으면 예술은 그저 기술이 될 뿐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예술가들을 쓸쓸하게 하는지 힘있는 예술, 선이 굵은 예술, 야성으로 충만된 예술, 그걸 애타게 기다려왔는데 백성수가 나타났고 그야말로 예술을 영구히 빛낼 보물이라고 했어요. 변변치 않은 집을 태웠고 변변치 않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는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나올 천재였는데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더 큰 죄악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늙은 눈에서는 석양의 새빨간 빛을 받아 눈물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마치 한 편의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백성수는 어진 어머니에게서 가난했지만 잘 성장했고요. 그대로 갔더라면 본인의 의지로 작곡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갱이 쓴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의 자살은 사회적 역량이 산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다. 가난이 사회적 몰이해가 백성수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으니까요. 1920년대의 예술에 관한 고민과 열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소설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암울했던 시기에 예술이 모든 이들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일부 어떤 계층이 향유하던 특별한 것이었고 그건 독립과도 상관없고 먹고 사는 것과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마지막 부분에 모 씨와 K 대화가 인상적인데요. 저는 서사를 순서대로 가느라 백성수의 이야기부터 했지만 이 소설은 처음부터 이 두 노인의 대화로 시작되었어요. 이건 아마 당시 예술인들이 토론 주제 아니었을까 합니다.
예수를 위한 범죄 행위, 당연히 범죄는 죗값을 치러야 하겠죠. 세계적인 예술가 중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비정상적인 성격이나 그로 인한 행동은 성장 과정과 환경을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작품들은 1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에게 아직도 울림을 주고 있어요. 그 영혼의 떨림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도덕적이었던 예술가의 생애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존하는 예술가에게는 또 그렇지 않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세상은 공평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시간의 문제 아닐까요? 한 100년쯤 지나서 그가 남긴 결과물이 위대한 예술작품이 된다면 그의 비행은 작품보다 흐릿해지는 거고요. 아무 작품도 남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거론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친일을 했던 작가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작품을 우리는 아직도 읽고 있죠. 김동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딱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